진짜 이제 가을 날씨가 물씬 풍겨주는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이죠.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이 코로나19만 아니면 정말 이곳저곳 여행 다니기 딱 좋은 그런 계절입니다. 날씨도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선선하고, 그리고 주위에 또 볼거리도 많고 자연의 풍경이 또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계절입니다. 선생님은 특히 이 가을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높은 하늘과 그다음에 파란 하늘, 흰 구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단풍, 형형색색의 단풍, 그 나뭇잎이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우리에게 그 사색의 계절을 만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계절이기도 하죠. 원래 단풍은 그 북쪽에서부터서 남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던가요? 남쪽에서 위로 올라가나요? 그런가요? 남쪽에서부터서 위로 올라가던가? 하여튼 하는데, 특히 유명한 단풍의 그 장소가 내장산하고, 그다음에 그 어딥니까, 이 백양사 쪽에 있는 일대인데요. 백양사에 계시는 스님께 언젠가 촬영차 나가서 여쭤봤더니 내장산의 그 단풍들이 현란하고 형형색색,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하기로 소문나 있지만 백양사 주변의 단풍은 또 담백한 그런 맛이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장산은 왜 그렇고 그 백양사 쪽은 왜 그러냐 했더니, 내장사 쪽은 그 산세가 조금 그 가파라서, 그리고 그 햇빛이 들어오는 그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색깔이 그것 때문에 달라지잖아요. 근데 완만한 능선을 가지고 있는 그 백양사 부근의 산들은 그 단풍에 그 물드는 그 햇빛의 일조량이 거의 비슷해서 그 색깔의 톤이 그렇게 현란하지 않고 형형색색으로 이렇게 많은 차이를 주지 않으면서도 담백하게 그 구성이 되어 있어서 나름 그 각각의 멋을, 내장사와 백양사 단풍들이 그런 차이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 그 금수강산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 그 자연의 모습이 굉장히 자랑스럽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하고, 그 너무나 우리에게 많은 사색의 공간과 시간을 안겨주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아침하고 저녁에는 굉장히 그 공기가 차가워져서 쌀쌀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감기에 유의하시고, 또 올해는 특히 독감 만약에 걸리게 되면 코로나19와 함께 굉장히 그 치명적이라고 하니까 미리미리 독감 주사도 맞으시고 예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지난주에 이제 한류란 말이 드디어 나왔어요. 한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고요. 지난주에 했던 부분, 중복된 부분은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드디어 이제 한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실체를 알고, 그다음 미디어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그 주류를 이루고 있는 한류,
부분을 우리가 좀 이제부터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다뤄야 될 것들이 서유럽에서의 그 K-팝이라든지, 그다음에 걸그룹과 아시아 여성성이라든지, 동유럽과 한류, 동유럽의 한류, 북한의 한류, 인도네시아의 한류, 프랑스의 한류, 이렇게 쭉 이어지기 때문에 한류란 말 자체를 우리가 지금부터는 다양하고 많이 쓸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 한류를 비로소 이제 우리가 시작했습니다만,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한류에 대한 개념들, 그 한류가 어떻게 해서 생성이 되고 어떻게 복제돼서 세계 곳곳에 이렇게 전염하듯이 이렇게 실어 날리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밈이라는 단어와 함께 다시 한번 복습 개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류라는 게 탄생하게 된 직접 계기는 클론의 북경 공연이었다. 클론의 쿵따리 사바라라는 노래 자체가 거기서는 이제 중국에서는 쾌락 진화음으로 교사되었지만 그 리듬 자체를 이렇게 들어보면 약간의 중국풍의 현대식 그런 리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1999년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의 중국에서 이루어졌는데요. 북경 공연에서 처음으로 쿵따리 차바라 등 독특한 형식의 가사, 다이내믹한 춤 등이 강원래 씨가 당시에 이제 춤꾼으로서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흥겨움을 선사를 해줬죠. 그래서 중국 젊은이들을 사로잡게 된 그런 계기가 됐는데, 그러니까 개방화의 물결을 타기 시작한, 그때가 이제 1999년이면 2000년이 어떤 해죠? 밀레니엄이죠.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그 즈음에 개방화가 시작되는 그 중국에서 그 중국 젊은이들이 클론의 노래와 춤에 열광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부터서 이제 그 중국에 대한 한류 붐이 일기 시작했는데, 한류란 말이 정작 나오기 시작한 거는 사실은 중국의 북경 청년보라는 신문에서 11월 19일자로 기사에 동풍도 동점할 때가 있다라는 기사를 처음으로 한류란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동풍이라는 게 한국의 바람이죠. 우리가 동쪽의 나라니까요. 그래서 미국과 유럽의 서구 바람에 대조되는, 서풍에 대항되는 대립적 개념으로서 동풍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동쪽에서 일어나다라는 동점, 동쪽에서 일어난 바람, 동풍이 동쪽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뜻에서 그러면서 한류란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한류란 말이 비단 우리 한국인들만의 자부심이 아니고 아시아 서구에 대비하는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아시아의 자부심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런 개념으로서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어기호 한류의 탄생 계기라는 측면에서 클론의 북경 공연이 한류사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고 아니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게 이제 그와 함께 방송 콘텐츠 시장을 개척해온 방송 해외 마케터들의 땀과 노력의 결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둬야겠다. 오랜 세월 주계 장막에 둘러싸였던 개방화가 돼 있지 않던 중국 시장과 볼모진 아시아 시장을 계속 다니면서 마케터들이 해외 수출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 그 결과 클론의 북경 공연도 기획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한류 탄생이 시작됐다는 그런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한류가 계속해서 그 유행되고 그리고 많은 나라의 그 지구인들에게 그, 그 각인될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의 그 배경적인 이론적 배경을 밈에서 찾고 있다는 얘기예요. 밈. 도킨스라는 학자가 밈이라는 용어를 시작을 했는데 쓰기 시작했는데 밈이라는 게 하나의 이제 문화 복제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문화 복제자. 모방이라는 의미를 가진 미메메라는 이름에서 그런 그리스 원에서부터 시작된 그 밈은 다시 말해서 기억이라든지 그런 뜻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이제 기억을 하시겠지만 신체 생물학적으로는 유전자로서 우리가 비록 지구상에 죽음으로써 이 지구를 떠나게 되지만 우리 이 땅을 떠나게 되지만 우리의 자손들은 유전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대대손손 그 흘러간다는 거죠. 그 이어져 나가는 그런 역사의 흐름과 함께처럼 생물학적으로는 그러한데 이런 그 사회 문화적인 차원에서는 이런 밈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과 인간 사이의 뇌 기억에 계속 복제해서 나가는 이게 전파되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 유전자 유전학적인 차원에서 볼 수가 있지만 우리 사회 문화적인 차원에서는 밈의 개념으로서 이렇게 계속해서 유전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뭐 문화복제자란 말을 기억소라는 단어로 이렇게 그 동일시하고 있는 학자들도 있고, 또 밈이 하나의 이제 가설적 복제자, 유전자는 DNA로부터서 오고 밈은 모방에서부터서 온다, 또는 배움에서부터서 온다 그런 거죠. 그래서 뭐 밈은 노래, 곡조라든지 아이디어, 캐치프레이즈, 의상, 패션 등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문화적인 그 어떤 그 내용들이 전부 다 콘텐츠가 전부 다 밈의 하나의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유전자 같은 경우는 정자와 난자를 통해서 사람 몸에서 몸으로 번식을 하죠. 그러니까 유전자의 전파는 이제 그 중에서도 우수한 유전자가 열악한 그 열쇠한 유전자를 밀어내고 그 우수한 유전자가 살아남으면서 계속해서 좋은 유전자로 이렇게 전파가 되는 것들을 생물학적 유전은 자라고 볼 수가 있다면은 DNA라고 하죠. 한다면 밈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모방에 의해서 생성되는 그 문화들이 중에서 우수한 문화들이 그 열쇠적인 좋지 않은 그런 좀 열악한 그런 문화들을 밀어내고 우수한 문화들이 남아서 계속해서 사람의 뇌와 뇌로 번식한다. 그런 얘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런 얘기를 쭉 했고요. 모방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번식돼 나가는 일종의 이제 복제로서 되는 것이 이제 밈이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밈의 이기적 본성에서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수한 밈들이 문화 복제가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저장 공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치열한 공간에서 싸워서 우수한 밈만 남아서 계속해서 번식해 나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이제 유전자는 가치로서 선택이 되고 그래서 이런 이기적이고 잔인한 뭐 경쟁에서 싸워서 그, 퇴출시키는 다른 그, 그 우수한 밈에 도전을 하다가 그 경쟁에서 패배한 밈들은 전부 퇴출되는 그런 잔인한 경쟁 부분을 그리고 또 이기적이고 이런 부분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밈의 이기적인 본성이다. 우리 유전자의 DNA가 유전자로서 남는 그 우수한 DNA가 남는 그런 것과 흡사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작동한다는 얘기예요. 주위에 다른 밈의 사정을 돌보지 않고 자신만이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다. 밈의 복제와 복제 과정이 언제나 자신을 복제할 수가 있고 뇌에서 모방을 하는 기계 장치 이런 것들이 복제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이라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텔레비전 프로듀서가 자신이 제작 방송하고 있는 일일 드라마에 멜로디를 쓰고 싶어 한다면 이 멜로디는 훨씬 더 많은 사람 뇌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멜로디처럼 계속해서 뇌와 뇌로 전달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멜로디를 흥얼거릴 때마다 누군가는 그 흥얼거림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되고 그들로 하여금 멜로디를 반복하게 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유전자는 세대를 넘어 몸에서 몸으로 건너뜁니다. 유전자는 늙어 죽기 전에 죽을 운명의 몸을 단념하면서 다른 몸을 건너뛰죠. 그리고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목적으로 그 몸을 조정한다는 얘기예요. 밈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사고를 뜻하는데 인간의 뇌를 매개체로 이용해서 바이러스처럼 전염이 되고 있죠. 그래서 세포를 점령해서 자신을 복제하듯이 밈도 사람은 뇌를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세포를 점령해서 자신을 복제하잖아요. 끊임없이. 근데 밈도 사람의 뇌를 점령하여서 끝없이 자기 자신을 복제하고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숙주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러니까 최초의 밈을 얘기하는 거죠. 그 숙주가 가지고 있는 생각. 또는 다른 생각과의 조합을 통해 변이도 일으킨다는 얘기입니다. 조합도 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무엇이 양질의 복제자, 밈을 만드는가? 그래서 도킨스는 충실성, 다산성, 장수성 이게 밈의 그 양질의 복제자를 만드는 요소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밈이 충실하게 복제가 되고 다량으로 복제가 되고 오랫동안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밈의 조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화 복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의 요즘에 이제 밈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강의 그 수강 소감들을 쭉 메일로 이렇게 보내주시는 걸 보면 요즘에 그 밈에 대해서 많이 흥미롭게들 다 지켜보고 있는데 다 이렇게 탐구하고 있는데 그 탐색도는 탐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문화 복제로서의 밈 다양하게 쓰이죠. 밈이라는 얘기가 요즘에 문화 복제자로서의 밈 부분을 알게 돼서 상당히 유익했다는 말씀들을 해주셔서 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류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밈에 대한 어원이라든지 밈의 뜻, 그 다음에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었죠. 한류가 세계인들에게 뇌에서 뇌로 이렇게 그 복제돼서 이렇게 실어 날리는 그런 과정들이 이 밈의 어떤 그 개념과 같다. 그런 개념으로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밈을 우리가 들춰본 거죠. 그래서 한류 유전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유전자, 어떤 DNA 가 살아남아서
이렇게 계속해서 복제돼서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가는 그런 것들의 유전자 아니겠습니까? 우리 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한류 밈. 그래서 한국의 방송, 자, 오늘부터 이제 이 시간부터는 여기서부터 이제 수업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수업이 만약에 길어지면요, 지금 양이 꽤 뒤에 많아요. 그래서 6주차, 제가 그래서 이 자료 화면을 강의 자료를 여러분들 게시판에 올려드렸는데, 그래서 5주에서 7주까지의 양을 제가 올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쭉 끝까지 만약 강의가 이어지면 6주, 7주까지 이어지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6주, 7주 동일하게 다음 주에도 오늘 부분을 같이 수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길다 싶으면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시면 되겠고, 선생님도 지금부터 강의를 해봐가지고 지금 오늘 지금 제가 월요일 밤 늦은 시간에 지금 이 동영상을 녹화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너무 길어지면 지금 시간이 거의 12시가 밤 12시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너무 길어지면 선생님도 도중에 끊고 다음 주로 넘어가고, 만약에 계속 이어지면 그게 끝까지 가게 되면 이게 다음 주까지의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주차까지요. 자, 그 내용은 나중에 게시판에 제가 올려드릴 거고요. 자, 한류 유전자. 한국의 방송 콘텐츠 마케터는 성취감, 보상, 자긍심, 만족감, 세계인을 위한 자극, 보람, 사명감, 인정받기, 이런 가치를 획득하기 위해서 해외 마케터들, 우리 한국의 방송 콘텐츠 마케터들이 해외 수출에 나서죠. 그래서 MBC의 경우에도요, 해외 지사들로 해서 중국 지사, 일본 지사 이런 쪽에 직원들이 거기 상주에서 나가서 파견 나가서 있었고, 또 KBS도 마찬가지고 SBS도 그렇게 상주에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MBC에서는 뭐 프로덕션, KBS 제작사업단 뭐 이런 자회사들에서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외국의 한국 방송 콘텐츠 바이어는 시청률 제고, 시장 점유율 확대, 시청자 욕구 충족, 자국의 영상 산업의 발전, 세상의 변화 읽기, 제작비 부족의 극복, 글로벌 시대 타문화의 습득, 그다음에 수입 창출, 개인적 소망, 회사의 경쟁력 확보 등의 가치를 획득하기 위해서 한국의 방송 콘텐츠 수입에 나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특히 아시아, 일본이나 중국을 비롯해서 아시아권 또는 서유럽이나 동유럽 이제 점점 넓혀가죠. 이러한 외국에서의 바이어들, 우리 한국 방송 콘텐츠를 사는 그러한 분들은 이러이러한 가치들을 획득하기 위해서 수입에 나섰다 이거죠.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죠. 뭐 자국의 영상산업 발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한국 방송 콘텐츠가 조금 앞서가니까 그 발전을 위해서 모델로서 수입하는 경우, 그다음에 제작비 부족 극복을 하기 위해서 아예 수입을 해서 틀어준다든지, 타문화 습득을 한다든지, 수익 창출을 해서 시청률이 높으니까 뭐 광고도 많이 붙고 하니까요. 그만큼 이제 팬덤층이 두터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회사의 경쟁력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치를 획득하기 위해서 수입을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한국의 방송 콘텐츠 셀러와 파는 사람과 외국의 한국 방송 콘텐츠 바이어들은 모두 가치의 대상이 되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한국 방송 콘텐츠 수출과 수입에 나섰죠.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서로의 공동 이익을 위해서
수출과 수입에 나선다는 얘기죠. 그 대상을 획득함으로써 얻게 되는 개인의 가치 구현이라든지 자신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도킨스는 유전자의 자아실현 작용을 이기적이라고 한다. 아까 얘기를 했죠. 이기적인 부분. 자신의 보존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적인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러니까 문화 복제도 자신들의 문화, 한류면 한류, 이런 문화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문화들보다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들의 이기적 본성이 유기체, 한류를 발현시킨 한류의 유전자임을 입증해주는 근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쟁력이 있어야겠죠. 한국의 셀러와 외국의 바이어가 이기적 본성의 한류 유전자를 실어 나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살아있는 기계, 유전자 운반자라는 사실을 또한 입증해주는 근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바이어들, 그다음 셀러와 바이어들이 유전자, 이 밈의 한류라는 한류 밈의 그 운반자였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는 얘기예요. 자, 한류 밈. 유전자의 밈은 유전자의 발명품이죠. 발명품. 발견된 게 아니고 그 용어 자체가 밈이라는 것 자체의 개념을 우리가 확립을 시키는 발명품이에요. 한류 밈은 이기적 본성을 갖고 있는 한류 유전자의 발명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화 자체, 문화 복제라는 건 하나의 발명품이라는 얘기입니다. 한류 유전자의 발명품, 한류 밈이라는 것은 한류 유전자는 유기체 한류를 발현시키고 유기체 한류는 한류 밈을 생성하고 저장하고 운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류 유전자라는 것은 유기체 한류를 발현시킨다는 숙주로서 처음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숙주가 저장되고 생성부터 시작해서 저장되고 운반되는 복제돼서 실려 나간다는 거죠. 실어 나르는 거. 그러면서 한류 밈은 유기체 한류에 영향을 주고 한류 유전자인 한류의 발현 동인에도 영향을 준다. 그 이유에도 이유 동인이라는 것은 한류가 발현되는 그 이유에도 영향을 준다. 생존 근거, 생성 근거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 이유를 확인시켜 준다는 얘기죠. 한류 밈은 한류를 수용하는 세계인들의 머릿속에 한류가 어떤 정보, 어떤 개념으로 살아있고 이것이 복제를 통해 어떻게 현실화되는지 그 모습까지를 총칭하는 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류 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한류가 생성돼서 어떤 개념으로 계속 복제를 통해서 현실화하는지 그 모습 전체를 총칭하는 말을 한류 밈이라는 얘기죠. 한류 밈의 구조라는 것은 애니메이션. 자, 그렇다 한류 밈은 무엇을 어느 것들을 주로 소유하고 있나요? 애니메이션, 드라마, 대중문화, 영화, 게임 등은 대표적인 한류 중심 소재 영역이다. 그러니까 한류라는 문화 그 복제의 구조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들 개별 소재 영역들은 모두가 여러 개의 밈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밈 복합체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밈프렉스라고 얘기를 하죠. 한류 밈은 이들 개별 단위 밈 복합체들을 계열체로 하는 종합체적 성격의 초밈 복합체라는 얘기예요. 슈퍼 밈프렉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드라마면 드라마, 대중문화면 대중문화, 영화면 영화, 게임은 게임 각각의 밈프렉스들이 있는데 애니메이션 그런데 이것들 전체를 아울러서 여기에 뭐 음식도 있고 의상도 있고 뭐 패션, 의상 뭐 여러 가지가 다 문화적인 요소들이 다 포함되겠죠. 이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해서 하는 그런 밈프렉스들을 또 다 같이 엮어서 하는 한때 묶은 용어로서의 한류 밈은 초밈 복합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류란 말 자체가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을 밈의 복합체들 요소들을 같이 다 수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류 밈의 실체. 그러함으로써 아시아인들은 한국의 드라마 밈을 통해 한류를 인식했어요. 처음에 곧 아시아인들의 한류 밈과 한국의 드라마 밈을 동일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류 밈의 실체는 물론 이제 한류란 말 자체는 클론의 공연에서 시작됐다고 하나 그 한류 밈은 밈으로서 한류 밈으로서의 그 정신적 지주가 되는 그 숙주가 되는 최초의 숙주가 되는 그런 부분은 드라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 언론은 한류의 매력을 평민화, 진실, 정직, 유행을 선도하고 선량하고 화목하고 편안하고 아름다움 이 8가지를 한국의 한류의 매력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 한국인이 갖고 있는 습성들하고도 외국인들이 봤을 때 뭐 그 평균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 사회의 구조에 비해서 그 대체적으로 한국 사회에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대표할 수 있는 명사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 어떤 소유하고 있는 조건들이 평민화, 진실, 정직, 유행선도, 선량함, 화목, 편안함,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대표되는 한국 그 사회의 그 어떤 뭐 주체가 되는 사상들 또는 그 습관들, 그 모습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드라마 밈의 유전자형과 표현형.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 조사된 한국 드라마의 재미 요소는 인지적, 지각적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인지적 측면의 재미 요소는 드라마 속의 유교 사상, 가족 간의 화목, 노인 공경, 어린이 사랑, 경제 발전, 한국인들의 전통적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이 있고 시각적 측면의 재미 요소에는 배우들의 자연스러운 연기, 예쁜 복장, 그다음에 패션을 선도하는 스타일, 그리고 드라마의 시각적 요소로 작용하는 세트와 장치의 세련미 등을 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처럼 중국인들의 뇌 속에는 한국 드라마가 유교 사상을 배경으로 가족 간의 화목이라든지 노인 공경, 어린이 사랑, 발전된 나라 설문조사를 통해 보니까 이런 것들이 주된 요소들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전통적 생활 방식 등의 이미지로 개념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국인들이 한국 드라마의 지각적 재미 요소로 꼽는 한국 배우들의 자연스러운 연기, 지금 제가 얘기한 걸 또 다시 했군요. 그런 것들이 유행을 선도한 패션 스타일, 세련 세트와 장치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특히 세련된 세트와 장치 또는 메이크업이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흥미로워하고 그리고 그 모방하고 싶어하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드라마를 보면서 물론 중국 영화 같은 경우는 보면 아주 화려하고 어떤 궁궐 자체도 그 세트 자체가 굉장히 장엄하고 장대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TV 드라마의 세트들 같은 것들을 보면 조금 그 한국의 드라마의 세트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고 세련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 그 MC 같은 경우는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의 후지 TV하고 자매 결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국의 KBS는 NHK하고 자매 결연돼 있어서 서로 교류를 합니다. 그래서 인원들도 직원 사원들이 왕래를 해서 교육적 차원에서 이렇게 답사도 하고 합니다. 저도 뭐 가본 적도 있고 일본 사람들이 와서 안내도 한 적도 있고 하는데 그들이 와서 중국 분들도 와서 드라마 현장이라든지 우리가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을 때 보고 있으면 뭐 다른 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서는 드라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놀래요. 굉장히 놀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한국에 있는 그 PD 스태프들을 굉장히 천재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의 사전 제작이 안 되잖아요. 요즘 들어서 조금 이제 그 CJ라든지 이런 데서 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전 제작 부분이 사전 제작 자체가 드라마에서 여러 가지로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첫째는 스튜디오 부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원 부족 또 제작비 부분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연속극이잖아요 드라마 같은 경우는 연속극을 함에 있어서 그 내용 자체가 그 시성을 가지고 계절 예를 들어서 그 뭐 미리 사전 녹화를 했는데 그 뒤에 사건 사고 큰 대형 사건 사고가 나서 시성이 없어진다든지 또는 뭐 지금처럼 어떤 전염병이 돌아서 코로나 이전에 뭐 그 촬영을 다 해가지고 내용이 그렇게 갔는데 뭐 집합하고 있는 집합 뭐 무슨 방청객 씬들이 나온다든지 요즘하고는 전혀 동떨어지는 그다음에 뭐 많은 사람들 군중들 모여서 그 뭐 쇼프로를 본다든지 이런 점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 녹화라는 건 사전 제작이라는 게 장단점이 있어요. 시의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연속극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특히 일일 연속극 같은 거는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전 제작이 조금 안 좋은 부분. 그래서 그렇게 녹화를 하다 보니까 촬영하고 녹화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에 쫓겨요. 그래서 일본 방송인이나 중국 방송인들이 와서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양질의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지 참 부럽다. 그들은 예전부터 이렇게 사전 제작들이 많이 그 관행처럼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특히 유럽이나 미국은 더욱더 그런 놀라움을 금치 못하죠. 한국 우리나라 저도 방송인의 한 사람입니다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도 무슨 공장에서 물건 뽑듯이 이렇게 그 양질의 콘텐츠를 이렇게 뽑아내는 거 보면 소프트웨어죠. 하드웨어가 아닌 어떤 물건 제품을 이렇게 뽑아내는 그런 차원 공장에서 뽑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소프트웨어 아닙니까? 그런 콘텐츠를 마치 그냥 그 어떤 기계에서 뽑아내듯이 그 어떤 감각적이고 창의적인 부분까지 가미된 그런 소프트웨어를 그렇게 단시간에 이렇게 한다는 게 사실은 외국 사람들, 외국 방송인들은 굉장히 놀라움을 금치 못해요. 그래서 우리 뭐 여기에 보면 세련된 세트나 장치, 패션 스타일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제작 방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제작의 능력 이런 것들도 이들이 굉장히 배우고자 하는 그 탐낸 그리고 그 어떤 모방하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렇다고 그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뭐 감각이 갑자기 이루어지고 그러진 않죠. 야, 역사학과 한류. 한류의 문화인류사적 실체라는 것은 인간을 뜻하는 그리스어 안드로포스와 논의 또는 학문을 뜻하는 로고스가 합성된 인류학 안트로포로지죠. 안트로포로지를 인류학이라고 하는데 인류학은 문화적 진화를 진화론과 전파론 두 가지 관점에서 다루는데 진화론은 시간이 흐르면서 문화의 복합성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이론적 시각이고 전파론은